배치가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들레즈는 굳이 사회, 예, 뭐 앙티오디푸스만 하더라도 사회체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거기선 이렇게 개념화되지 않았으나 이제 여기에서 청계구원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배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언제나 그 되기와 포획, 탈영토화와 제영토화, 도주선과 뭐 제도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긴장 상태, 역동적인 상태가 배치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이제 이어진다 그랬죠. 국가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들레즈가 딸이가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을 때 앞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전쟁 기계에서 나온 얘기지만 조금 더 그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 그 어디 보시냐면 821쪽에 821쪽에 이제 이게 왜 포획 장치가 국가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나오죠. 자, 그 앞에 고언에서도 있었지만 세 번째 줄에 전쟁 기계는 국가의 외부에 있으면서 국가에 대립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국가 내부에 있든지 즉 국가에 의해 카스트화되고 전유되어 있으며 국가를 전제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전쟁 기계는 이게 이거든지가 둘 다 뭐예요? 어쨌든 국가하고 떨어져 있진 않아요. 국가 나쁜 거, 전쟁 기계 좋은 거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청계구원 읽고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나서 어디 가서 그렇게 마치 리조문 선이고 나무는 악인 것처럼 이런 식의 어법은 좀 안 쓰시면 좋겠다.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기계도 전쟁 기계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 전쟁 기계 자체가 언제나 국가를 또 전제해요. 국가가 전쟁 기계를 전제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외부에 있으면서 국가와 대립하고 있다. 국가와 대립하고 있다는 말은 뭐 국가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국가에 포섭되지 않는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전쟁 기계는 되게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내부에 있든지 국가 내부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포획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따라서 그 여섯째 줄에 국가의 진화 과정에 개입하려면 전쟁 기계는 반드시 국가 내부의 다른 요인들과 접합 접속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국가가 진화하려면 두 번째 극, 진화한 극이 첫 번째 극과 공명관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 기계를 포획해야 되는데 그 전쟁 기계를 포획하면서 그 전쟁 기계가 이 또 다른 것과 접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배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화와 발전 정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국가는 오직 독자적인 내부성의 환경, 즉 조성의 통일성.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같은 땅에 산다고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그 흐름들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있는 통제, 조직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국가죠. 크기에 의해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내적 본질 중간 아래입니다. 통일성을 포획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국가는 그래서 핵심이 포획이에요. 포획. 그 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이 포획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맨 앞에 13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원전 7000년이잖아요. 기원전 7000년보다 더 앞선 시대가 나온 게 언제였죠? 도덕의 지질학에 10,000년 전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10,000년에 무슨 일이 있고 7,000년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7,000년이 무렵이라고 생각한 게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그러니까 국가가 현실적으로 출현하기 이전,
그걸 대충 생각하는 요때가 이제 수렵 채집에서 뭐 농경으로 전환하는 그 무렵이라고도 하던데, 예. 근데 이게 딱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의 그 발생과 연관되는 그때, 그 무렵, 무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일련의 진화를 거쳐서 어떤 시대에 이게 그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됐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는 곳에서 그 흐름을 포획하면 그게 국가인 거예요. 들르지 갓다리의 국가론은. 그래서 국가의 진화론에 반대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그림이 보면 이게 포획장치잖아요. 지금 새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 새들이 놀고 있는데 그 새들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게 그 뭐라 그래. 아무튼 이게 포획장치인데 새들을 잡는 그 이게 소쿠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 앞에는 이제 가짜 나귀? 이게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무튼 새를 포획할 때 새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먹게 하면서 새들은 요 지금 그 소쿠리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데 걔네들을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새들을 그냥 그렇게 잡아 가두는 거지. 장치를 통해서 잡는 거죠. 포획 장치. 그걸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 그래서 다시 821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국가의 본질, 통일성을 포획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포획을 해요. 흘러다니는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법적 포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마법적 포획이라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힘을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부의 흐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자기의 힘으로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힘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전유해. 그러니까 무력화한다고 하는 거는 그 바깥에서 자유자재로 이게 구성하던 어떤 힘, 발산하던 힘을 거기선 그렇게 못해라고 일단 그걸 못하게 만들고서 자기 안으로 포획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냥 원래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부터 국가의 땅이야. 세금 내. 이거잖아요. 뭘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원래 지배하던데 조폭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여기서 이 장사 그냥 하시면 어떡하나? 여기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런 조폭들이 나타나자 자리세 받자. 국가가 한 게 별로 안 다르다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 그 저기 아메리카 가가지고 한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기 살고 있으면 자리세를 내셔야지. 이게 세금인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린 이렇게 살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너희는 우리 국민이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생산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갑자기 그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힘을 뺏는 거죠. 일단 무력화한다는 게 힘을 빼서 그런 다음에 너네는 여기에서 요런 조건을 가지고 요렇게 하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어. 힘을 전유하는 거지. 힘을 뺏고 자기의 힘으로 전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래서 이렇다가 아니라 갑자기 출현한 거잖아. 갑자기 언제부터 있었지? 언제부터 이게 쟤네 땅이었지? 언제부터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지? 그냥 일시에 그렇게 출현하잖아요. 마법처럼 출현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마법적 포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적 포획이라는 말은 일단 이러한 포획이 언제나 이미 이루어진 것 자체를 전제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래 국가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국가가 성립하는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거를 822쪽에 보시면 그래서 국가는 뭐 사유제, 뭐 화폐 여기 여러 요인들이 나오지만 그 국가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 아래에서 넷째 줄 그 윗단락에
아래에서 넷째 줄 보세요. 국가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 공적 기능이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제가 있는데, 예, 그 사유제는 뭐냐? 국가에 의한 공적 소유제를 전제하잖아요. 사유제가 있다는 거. 사유제가 있었다가 나중에 공적인 것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사유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공적인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화폐는 조세를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래 언제나 이미 다 성숙된 채로 일거에 출현하는 국가, 어떤 조건에도 제약받지 않는 원국가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보게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원국가라는 것은 들레지 가따리에게 최초의 국가가 아니라 어떤 원래는 배치와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형성되는 어떤 특정한 배치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존재하던 되게 애매한 배치를, 그것을 지층화하고, 지층화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내용 표현을 통해서, 규정하는 거죠. 분절하는 거죠. 이중분절을 하는 거죠. 지층화하고, 포획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전유하는 거죠. 지층화하고 포획하려는 어떤 경향성. 모든 사회체에는 흐름이 형성하고 있는 어떤 배치에는 언제나 그런 식의 흐름이, 힘이, 혹은 그런 식의 경향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치가, 그 흐름의 접속이 조금만 변하면, 그래서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그냥 거기에 국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요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요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래서 차츰 해서 발전된 어떤 형태로서 국가가 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언제나 두 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회체는. 흐름이 있다와 그 흐름을 포획하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일거에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생산적인 힘들을 무력화하고 자기의 힘으로 빼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경계 안에서 규정된 방식으로만 생산하게 만들어. 이런 힘들이 그 배치에서 일정하게 작동하면 그건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가론자들이 이제 국가를 어떤 진화론적으로 생각하거나 국가를 이렇게 유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획이 국가의 본질인 거고, 이제 그것이 어떤 극에 따라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뭐 전제적 극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이 이제 공리계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거인 거죠. 그래서 국가도 전제군주, 우리가 앙티오이디푸스에서 이제 세 개의 사회체를 봤잖아요. 근데 그 사회체도 진화가 아니라 그랬죠. 그 사회체 세 가지가 뭐가 더 두드러지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체가 이제 코드를 어떻게 초코드화하느냐, 아니면 코드 자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아니면 코드는 다 탈코드화 시켜버린 상태에서 공리를 통해서 작동하느냐, 이게 영토기계와 이제 초코드화한 전제 사회기계와 그 다음에 공리에 따라 작동하는 자본주의 기계,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막 크게 다른 얘기인 같진 않은데 좀 더 풍부하게 얘기하고 있달까? 그래서 그 825쪽 보시면 825쪽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비축에 의해 잉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반대다. 즉 국가가 발전한 농업 공동체나 발전한 생산력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농업 공동체나 생산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가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는 아직 농업 야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수렵 채집민의 환경에서 직접 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국가다 그러면 거기에는 커다란 공동체가 있고 국가라고 할 만한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대단한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국가다 이렇게 전제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집 수렵민한테는 국가가 없느냐? 아니다.
국가를 그런 식의 형태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그 흐름들의 배치에 내재하는 경향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생산력이 있고 그게 국가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농업이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직접 등장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포획을 하고 나서야 농업이니 목축업이니 뭐 야금술이니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죠. 그 규정하는 것이 있다는 게 국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덟째 줄에 보시면 국가가 생산 양식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그 생산을 자기식으로 전유해서 하나의 양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발달해야 생산력이 뭐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원국가, 즉 어떤 사회체에도 이미 존재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826쪽에 이제 이 들레즈 가따리가 인류학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것들을 클라스트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오지만 저는 이 비판이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26쪽의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봅시다. 6째 줄에 보면 클라스트르는 말년의 저서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선제성과 자족적이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가가 아닌 어떤 사회,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자족적인 사회가 있었다. 이 생각을 실체적으로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레즈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국가에 대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의 출현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경향성과 싸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집단 자체도 이미 다른 데 존재하는 국가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클라스트르는 너무 국가적인 형태를 갖지 않은 사회를 좀 실체화하고 낭만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맨 마지막에 그 소국과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 또 옆 동네에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리고 농기구가 다 있는데도 가지 않아. 교류하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아. 진짜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회체. 그래서 약간 그걸 읽으면 저는 약간 좀 슬퍼. 오죽하면 이런 걸 상상했을까라는 게. 노자도 그런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알지 않았을까? 아무리 우리가 폐쇄적으로 국가가 없는 사회로서 자족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미 밖에는 국가들이 있어. 그것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회체도.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클라스트르를 포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민족학자가 인류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민속학자들이 고고학에 대해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기묘한 무관심은 놀랍기 짝이 없다. 민속학자들은 각자의 영역에 갇혀 추상적이거나 구조적인 방법으로 영역을 비교하려고 하지만 그걸 위협할 수도 있는 고고학의 성과와 비교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인류학이 되게 약간 낭만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은 이건 진짜로 그 물질적인 흐름들을 파헤쳐내는 게 고고학이잖아요. 그냥 그들이 어떤 식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식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고고학의 성과들이거든요. 고고학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여기에서 발명될 수 없는 물건인 게 이미 있어. 그거는 다른 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회도 그렇게 자족적이거나 국가를 안 만들려고 하는 사회조차도 이미 국가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고고학적 성과들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적인 배치를 너무 도외시하고 이 민속학자들은 너무나 추상적인 방식으로 원시사회체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827쪽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고고학을 통하지 않는 한 민속학과 역사의 관계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환원되어 역사 없는 사회 또는 역사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이분법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역사 없는 사회, 역사에 대항하는 사회 이런 게 있고 이제 반대쪽에 역사를 지닌 사회가 있다. 근데 고고학은 얼마나 이 사회들이 섞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관이 여기만 발견되는 게 아니야. 여기도 발견되고 저기도 발견되고 그러면 역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역사 없는 민족이 있고 저기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있지만 여기와 저기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이게 섞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전유했고 저기에선 전유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를 보여줄 뿐인 건데 예. 이 고고학적인 성과들을 무시한 채로 너무나 역사를 혹은 이 사회를 낭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국가일 수는 없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 있어서 좀 애매한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국가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들레즈 가타르가 계속 언제 어디서나 국가는 존재했다. 이거는 그 잠재적인 경향성으로 흐름이 있는 곳에는 이미 거기에는 국가로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어디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국가가 있네, 저기엔 국가가 없네. 드러난 현실적인 것으로 국가를 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를 이 어떤 진화론적인 이 국가적인 형태를 대단히 도구마화하게 되고 그런 요소가 없는 거는 그냥 국가가 없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8째 줄 정도에 보면 원시 공동체들의 자급자족, 자율성, 독립성, 선제성 이거는 민속학자의 꿈일 뿐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반드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국가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원시사회는 언제나 먼 곳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적 원시체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회체를 이렇게 실체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체 배치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지층과 이 배치와 영토의 이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그 사회체를 볼 수 없게 만들게 된다. 지금 그 지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827쪽에 그 마지막 그 단락의 끝줄 모든 것이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공존하고 있다. 원시사회에도 심지어 국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벡터, 국가를 추구하는 경향은 언제나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현실화되기 위한 그 임계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지. 제가 아까 여기에 이 밥그릇만 놓였으면 이건 밥상인데 근데 이 밥상은 밥상으로 영원한 게 아니죠. 여기에 뭐가 놓이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얘는 순식간에 다른 게 될 수 있는 경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국가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뭐 펜이나 이런 것들이 놓이게 되고 컴퓨터가 놓이게 되고 이러면 이게 그 임계점을 탁 넘어가는 순간 이걸 더 이상 밥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국가에 대항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회체 혹은 국가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상호작용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생산력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들과의 관계 방식이 국가를 정의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요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정주민과의 관계에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 다 정주민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자기들이 정주민이 되잖아요. 이 인도도 그렇죠. 저 외부에서 들어온 저기 그리스도 그렇고 그리스도 트로이 전쟁 일어나고 나서 그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기원전 한 10세기, 9세기 요 무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유물이.
분명히 그 이전에 문명과 연관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에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시대가 있고 나서 이제 뭔가 이 어떤 커다란 변화들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여기를 이제 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설도 있고, 뭐 알 수 없지. 그건 자료가 발견되어야만 하는 문제인 건데, 이 유목민들도 그러니까 정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목민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약탈해 가. 유목민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정주민들 걸 약탈해 가고 정주민들을 내쫓고 거기 자리에서 자기가 정주민화된 유목민들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문화를 자기 것들과 접합시키고 그 문화를 아예 말살시켜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목민도 심지어 원시인들도 그 829쪽 위에 셋째 줄에 오직 되기 속에서만, 즉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역사는 그저 다양한 종류의 되기의 공시적 공존을 연속적으로 번역할 뿐이다. 어떻게 상호적인 섞임이 있었고 어떻게 계속 포획이 되고 포획되지 않는 것들은 또 어떻게 도주선을 형성하고 전쟁 기계가 되고 그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국가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즉 다른 곳 또는 바로 곁에 언제나 존재했다. 이 국가가 언제나 존재했다는 말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833쪽 보시면 833쪽에 국가는 그 이제 내적 고름 형상이다. 내적으로 통일성을 조성한다 그랬잖아. 그걸 일정한 법률과 제도 속에서 그 자기가 포획한 힘들을 이제 그 국가적인 어떤 질서를 재생산해내는 것으로 이바지하게끔 변환시키는 거죠. 국가는. 그래서 장인이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식인이 관료가 되고. 국가는 이런 고름 현상이다. 다양한 점의 집합을 이미 극화된 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상으로도 아주 다양한 이런 기술점들을 공명시킨다. 국가의 역할은 공명이에요, 공명. 서로가 이게 서로 상호 진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시와 농촌이 공명하도록 만들고 뭐 이것과 저것이 공명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르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굳히는 작용을 하는 게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는 성층작용인 거죠. 성층작용. 계층화된 수직체를 만들고 금지하고 억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이 국가다. 그래서 뒤에 834쪽에 국가는 아주 많은 층들이 다 존재한다. 국가는 전면적인 통합이고 그래서 고름이 이 국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명의 잉여작용이고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장인을 앉혀놓고 나무를 공급해 줌으로써 장인이 계속 똑같은 거를 생산하도록 만들죠. 그게 잉여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을 통해서 잉여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렇게 영토를 성층작용, 딱딱하게 굳히는 것이 그게 국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체를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836페이지에 그 맨 아랫단락에 보시면 자 이렇게 국가와 전쟁기계의 관계를 사유한다면 사회 구성체를 막시즘처럼 생산 양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본주의 안에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안에도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도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것처럼 민주주의 안에도 대단히 전체주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전체주의 안에도 어딘가에서 민주주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양식에 따라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뭐 전제사회 이렇게 생산 양식에 따라서 사회 구성체들을 분류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다. 사회 구성체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상호적인 기계적 과정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의 생산 양식으로 딱 단언하고 그것을 뒤집으면 이 인간 관계가 변할 거라고 하는 그 혁명의 구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항상적 혁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이 들레즈가 따리는. 그래서 원시 사회는 메커니즘이 다를 뿐인 거예요. 저지 선취 메커니즘. 국가 사회는 포획 장치. 도시는 뭐 이건 제가 안 읽고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런 유목 사회는 전쟁 기계.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주된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느냐가 그 사회 구성체인 거지. 이거는 이렇게 양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목 사회의 원리는 전쟁 기계지만 그것이 다른 사회체하고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이 원리가 다른 원리로 이제 바뀌면 그럼 언제든지 유목 사회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다른 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게 지금 이 포획 장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시면 841쪽에 이제 명제 12번이 포획이죠. 여기 포획이 나오죠. 근데 그 포획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앞에 나왔던 얘기고, 여기에서 들레즈가 되게 자주 여러 군데서 하는 말이라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842쪽에 자, 이제 이 배치가 다음 배치로 넘어가는 데에서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7째 줄에 페닐티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페닐티엠이라는 뜻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말 뜻이에요.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것.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런 뜻이거든요. 페닐티엠이. 이게 이제 그 배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마지막이 되면 그건 배치가 성격을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한계, 요런 지점에서 이제 한계와 문턱을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면 한계는 필연적인 재개를 가리키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이 전체 배치를 아직은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한계다. 그 한계를 통해서 계속 자본주의가 증식해 나가는 거야. 한계를 만들면서. 이건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되게 재밌는 걸 드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근데 제일 쉬운 예가 843쪽의 부부싸움의 예예요. 가운데 부부싸움이라는 배치 나오죠. 부부싸움이라는 배치에서도 마지막 한마디라는 게 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말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두 사람 모두 다툼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 이제 막 싸워. 그러다가 이 마지막 한마디가 나오면 뭐예요? 더 이상 이전 배치로 지속할 수 없어. 그 마지막 한마디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계속 기존의 배치를 유지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이제 문턱, 그건 한계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문턱은 뭐냐? 그 마지막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턱이야. 그러니까 페닐티엠은 이제 완전히 이 배치가 이제 다른 것을 향해서 파괴되기 이전, 그 이전이 이 페닐티엠인 거죠. 그걸 넘어가면 이 마지막을 넘어가면 그거는 배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지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포획하는가. 어떻게 한계를 이용하고 한계를 통해서 배치를 계속 재생산하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845쪽에 보시면 844쪽에도 아무튼 그래서 그 모든 거는 그 최후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와 연관돼 있다. 지금 말한 개념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845쪽의 세 번째 줄에 다시 나오죠. 배치를 구성하는 것은 욕망의 가능성. 그래서 그 각 집단의 욕망은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의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이거를 넘어가면 더 이상 기존의 배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특정한 방식의 시스템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배치를 구성하는 욕망이 여전히 그것을 가치화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가치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욕망이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가치화할 수 없는 이 마지막을 넘어서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치의 문제는 결국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배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욕망이다, 욕망. 그 욕망들이 어떤 임계점, 그 최후의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를 가버리면 이제 배치는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배치는 두 측면, 즉 신체 또는 물체의 기계적 작동이라는 측면, 여기 하나가 있고 집단의 언표 행위. 그래서 언제나 배치를 볼 때는 기계적 배치와 언표 행위의 집합적 배치.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기술적 차원, 기술 기계적 차원. 기술 기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이 신체적인 차원의 배치를 보는 거라면 이제 하나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기호계의 차원.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욕망이 이 두 가지의 배치 위에서 이 두 가지의 배치에 의해서 혹은 배치를 생산하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어떻게 축적이 생산되는가를 지금 문턱과 한계라는 개념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냥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포획 장치의 여러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형태들도 그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이 뒤에 부분에 명제 13번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형태들. 이거는 우리가 앙토이디푸스에 봤던 공리계를 통해서 작동하는 자본주의 국가.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을 다르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877쪽에 보시면 맨 아랫단락에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주체와 기획으로 출현하더라도 그것은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공리계를 형성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와의 상관물로서의 사회적 예속은, 그러니까 주체화의 상관물이 사회적 예속이야. 이 공리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공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본값으로 전제하는 것들.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런 것도 공리죠. 노동한 만큼 받아야 한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떠받드는 이 기본적인 공리들이 있어요. 그 공리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뿐이야. 옛날에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지금은 그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가 아닌 시대가 됐죠. 근데 그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자본주의가 망하는 건 아니야. 거기에서 여전히 자본의 회전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지. 이제 투자로, 노동이 아니라 투자로. 예, 그렇게 공리들을 계속 탈코드화한 흐름들의 공리계를 형성하는 거야. 계속 자기의 한계를 확장하는 거지. 문턱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체화 과정과 그 과정에 상응하는 예속, 이제 이것이 국가 또는 국민적 주체성이라는 틀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공리계와 국가가 연결된다는 거죠. 이제 국가와 그 사회의 생산 양식이 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느냐? 그거는 앙티오디푸스에서 봤던 거기도 하고 지금 여기 건너뛴 부분에 또 그 얘기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 생산 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산 양식이 생산 양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생산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나름의
기호의 차원을 갖죠. 국가는. 그래서 그 배치, 신체적이고 비신체적인 배치들이 상호 공명하면서 이 배치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점까지 그걸 계속 작동시키는 게 그게 국가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의 국가는 이전의 국가들이랑 독특한 게 이제 탈코드화된 것 자체를 공리화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879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권력작용은 억압이냐 이데올로기냐라는 양자택일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언어, 지각, 욕망, 운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미시 배치를 통과하는 표준화, 변조, 모델화, 정보라는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 우리가 다 쿠팡을 쓰게 하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정보를 기입해야 되잖아. 그거 다 털리면 뭐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화 표준화하는 거잖아. 다 데이터화되고 표준화되고 흐름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 자본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 미시 배치를 통과하는 이런 절차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현대 권력의 특징인 거고, 그러면 이런 권력 속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도주선을 만든다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배치는 다 언어, 지각, 욕망, 운동 이거를 조직하고 관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떻게 느낄 것이냐, 무엇을 욕망할 것이냐, 어떻게 욕망할 것이냐, 어떻게 접속할 것이냐,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저항의 문제이기도 하고 들레즈에게는 배치를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죠. 전 영역에 걸친 것이지 권력이 어딘가에 하나의 우두머리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기술적 기계가 이걸 매개하고 있다 그러잖아. 엄표 주체와 엄표 행위의 주체. 우리는 스마트폰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이 시대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TV 얘기를 하고 있지만 TV 시청자는 사용자도 소비자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만드는 주체도 아니고 그건 피드백 순환으로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TV를 시청하는 순간 이미 시청자가 하나의 피드백 고리가 되지.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그거에 극대화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편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배치의 원활함에 이바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본주의적 생산에 그 재생산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고리죠, 고리. 그게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게 노예화가 되는 거지.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피드백의 순환 고리니 루프죠, 루프. 그래서 기계적 노예화에는 변형과 정보 교환밖에 없고 이러한 작용 중 일부는 기계가 되고 다른 일부는 인간적인 것이 된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가 딱 이런 세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 배치들을 읽어낼 것인가. 그 주체화와 예속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공리계와 현재 상황. 그래서 정치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여기에 정치가 있다. 하나의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고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얘기가 될 게 많지만 쭉 나오죠. 몇 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7개가 쭉 나와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 공리계에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명제 14번은 현재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현재 상황 속에서 이 공리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7가지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런 배치가 이제 이전의 기계들과는 다른 배치구나.
국가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포획장치로서의 국가는 또 예전에 전제군주기계나 원시기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포획인 거예요. 점점 포획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포획인 거지. 어떻게 힘들을, 생산력들을 자기식으로 전유해서 이 공리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는 거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거를 7가지로 보여준 거라 하나씩을 따지면서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904쪽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결정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거예요. 결정 불가능한 채로. 그러니까 이거 다 그럼 언제나 달아나.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결정 불가능한 명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지 않는 투쟁. 공리계의 결합에 맞서 혁명적 연결 접속을 구축하지 않는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혁명적 투쟁은 뭐가 되어야 할까? 이 공리계적 결합. 그 다음에 그 불가능한 명제. 뭔가 이건 이거다라고 딱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명제들로 되어 있는 공리계거든요. 그것들을 통과하고 그 공리계의 결합에 맞서는 다른 이 연결 접속의 실험들, 그것을 하지 않는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적인 투쟁, 이거는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 세계가 이념적이지가 않은데 국가 자체가 그런 절대 악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데 그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14고원은 이제 몇 가지의 모델들, 온갖 모델들이 있다 그랬죠. 뭐 기술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 그 뒤에 얘기했던 우리는 이제 어떤 모델 속에서 그 공리계와 싸울 것인가, 그 공리계로부터 달아날 것인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런 이 모델들, 그게 매끈한 것과 홈페인 거예요. 언제나 그 공리계에도 이게 홈이 패여 있거든요. 근데 그 홈이 패인 것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그 매끈한 공간을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의 그 모델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해 놓은 건데 그 중에 뭐 그 908쪽에 보면 이제 직물에 있어서도 홈페인 것과 매끈한 거 그러면서 이제 보통의 직물은 수직, 수평이 교차하는 교직이잖아요, 교직. 근데 그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압축한 펠트. 뭐 또 대바늘, 코바늘도 다르죠. 대바늘은 뜨는 게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코바늘은 뜨면서 이게 모양과 코를 무한하게 늘려나가는 게 가능하죠. 약간 코바늘 뜨기가 바둑 비슷한 거고. 대바늘 뜨기는 약간 장기 비슷하지. 그러니까 모든 기술 기계에는 그런 식의 두 모델이 작동해요. 이렇게 어떤 틀과 조직, 닫힘 이런 것으로 규정되는 기술 혹은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속 접속의 역량을 늘려가면서 변환되어가는 전체적인 중심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기술 모델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 바다, 뭐 물리학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후루룩 하시고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읽었죠. 953쪽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세 번째 줄에 홈파기와 매끈하게 하기라는 조작에서의 다양한 이행과 조합이에요. 홈파는 건 나빠, 매끈한 건 좋아. 이게 아니라고. 이걸 또 오가. 공간이라는 건. 어떻게 공간은 그 안에서 행사되는 힘들에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홈이 파이는 것일까? 어떻게 공간은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힘들을 발전시켜 이러한 홈파기를 가로질러 새로운 매끈한 공간을 출현시키는 것일까? 어떻게 수목에서는 리좀적인 그 분기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리좀으로부터 나뭇가지 하나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일까?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죠.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홈페인 도시에서도 매끈한 공간이 있고요.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거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빠르건 느리건 운동만으로도 매끈한 공간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고, 물론 매끈한 공간 자체가 해방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끈한 공간을 만든다는 게 변화하고 이동하며 새로운 도박을 감행하고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해서 새로운 거동을 발견하고 적을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인 거죠. 이런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거 하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리존만큼이나 나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전쟁 기계만큼이나 국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중심에 포획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느린 거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개념들을 다시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요것만 봅시다. 971쪽에. 972쪽에 이제 우리가 앞에 조금 봤었죠. 개념들. 절대적 탄력토화라고 할 때, 그거 969쪽? 969쪽에 절대적 탄력토화의 절대란 뭐냐? 절대. 그 중간 부분에 있죠. 절대는 초월적인 것이나 미분화된 걸 표현하지 않는다. 절대라는 말이 뭐 어떤 전지전능함처럼 어떤 초월적인 지평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절대는 그리고 단지 상대적인 걸 넘어서는 양적인 걸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는 그럼 뭐냐? 오직 네 번째 줄에 상대적 운동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운동의 유형. 그러니까 상대적 운동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이거냐 저거냐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 운동이라는 건 그런 상대적 운동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게 뭐겠어요? 가치 기준, 혹은 우리의 뭐 어떤 그 해석의 기준이 하나가 아닌 거. 계속 그 기준선 자체가 옮겨지는 거, 경계 자체가 옮겨지는 그런 운동. 그게 절대적 운동이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상대적일 때는 몇 줄 내려오면 언제나 하나로 여겨진 몸체를 홈페인 공간에 관련시킬 때는 상대적 운동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절대적 운동인 건 뭐냐? 그 맨 아랫줄 969쪽에 새로운 대지를 창조할 때마다, 즉 970쪽에 여기서 대지라고 하는 건 이제 영토도 아니고 지층도 아닌 정말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 도주선들을 연결 접속하고 도주선들을 추상적인 생명선의 영향으로 데려가거나, 이게 생명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생명의 영향이라는 건 언제나 열려 있어. 뭘 만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 부처님을 만나면 살인자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려 있어. 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어떤 것과의 접속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는 미리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추상이라는 거예요. 추상기계의 추상도 그런 거거든요. 미리 규정적인 것으로서 이건 뭐다 이렇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선언적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인 거예요. 그래서 도주선들을 이렇게 계속 열린 역량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를 계속 데려가. 그럴 때마다 탄력토화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탄력토화가 상대적인 탄력토화와 무관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준선들을 옮기고 가치들을 계속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 무엇일지 모르는 저 지평을 향해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됐든 삶이 됐든. 그런데 그렇게 연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현실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건 상대적 차원들이잖아요. 상대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가치평가가 아예 무용하거나 그것들과 대립적으로 절대적인 탄력토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분별을 하지 않는 공을 깨달으면서도
중생들의 분별에 맞춰서 설법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적 탈령토화가 상대적 탈령토화를 반드시 통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주민을 무조건 허용해야 돼. 우리는 원래 다 이주민이었어. 그걸 향해 가는 운동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 이주민 정책이 행해져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그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민자 정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 법과 질서와 제도적인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다 대고 국가는 나빠요. 국가를 부수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삶의 파괴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억압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마주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절대적 탈령토화도 상대적 탈령토화를 통과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상기계. 추상기계와 도표화부는 이건 이제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추상기계는 그 뒤에 97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넷째 줄에 추상기계는 추상적이고 독자적이며 창조적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실제적이고 실현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추상기계, 베벨은 추상기계 혹은 이런 이름만이 아니라 날짜도 붙을 수 있어요. 어떤 그 독특한 사건을 표시하는 날짜 이런 걸 다 붙일 수 있다. 이건 왜? 이게 인물이나 실현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름이나 날짜가 바로 그 기계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화되는 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주팔자 있죠. 사주의 팔자, 8글자잖아요. 이거는 도표야. 이게 다이어그램이야. 도표라고 하는 거예요. 도표 있잖아, 도표. 이게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도표는 말 그대로 그 운동의 추이, 탈령토화와 영토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그 추이가 도표화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라는 거는 그게 코드는 아니죠. 그것이 이 전체의 변화 속에서 요런 것의 리듬으로 이 변화를 현실화하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하나의 표야, 도표. 그런데 이 도표가 현실화되려면 자기의 그 8글자가 현실화되기 위한 여기 문은 아까 진료라 그랬잖아요. 그 진료가 일종의 기 아닐까요? 기. 음기, 양기, 오행도 목기, 숙이 다 기잖아, 기. 그러니까 일종의 진료는 기야. 근데 그 기가 그렇게 딱 도표적으로 나타난 거. 나의 어떤 이게 매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이런 기질적으로 이렇게 삶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도표가 다이어그램, 사주팔자 자체가 다이어그램이라면 그럼 추상기계는 뭐냐? 자, 그런데 그 다이어그램에 여기에 이제 대운이 2글자가 더 붙죠. 사주팔자긴 하지만 사실은 오주, 대운 한 기둥이 더 붙어. 그 다음에 세운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의 월, 일, 이거의 운도 좀 미미하긴 하지만 거기 붙죠. 그러니까 크게 대운의 기둥하고 요 세운의 기둥. 요게 더 붙으면서 지금 이 8글자의 조합이 계속 다르게 현실화되죠. 똑같은 현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대체로 비슷하게 반복을 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삶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가는가? 삶의 그 리듬을 그리는 그
이게 원리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원리 그러면 뭔가 착 박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내 삶이 그리는 어떤 리듬이 있을 거고 그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원리 이런 게 추상기계인 거예요. 추상기계는 그래서 생성의 어떤 원리라 그럴까? 생성의 구조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들레즈가 얘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 추상기계다. 그럼 아인슈타인이 사물을 대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건을 대하거나 뭔가 책을 대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들을 펼쳐내는 이 고유한 삶의 원리 같은 게 있다고. 그게 아인슈타인 추상기계야. 사유의 원리라고 해도 되고, 삶의 원리라 그래도 되고, 어떤 신체의 원리일 수도 있죠. 추상기계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서 얘기하느냐가 다른데 그게 펼쳐진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 작동의 원리가 추상기계고요. 그것을 이렇게 딱 도표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추이를 리듬으로.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악보가 다이어그램이죠. 근데 그 음악의 진료, 무는 뭐냐면 소리겠죠. 악보가 다이어그램이고. 그러면 추상기계는 뭐겠어요? 그 음악이 그렇게 연주될 때 그 음악을 끌어가는 그 고유한 악보로 환원되지 않는 그렇지만 그게 그 음악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음악에 내재하는 어떤 작동의 원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추상기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기계들을 971쪽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한 고딕체로 쓰이는 거 있죠. 형식화되지 않은 진료와 형식적이지 않은 기능. 그러니까 진료와 기능이 미리 형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떤 방식으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노래의 악보는 있겠지. 악보는 일종의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는 그 진료, 소리, 내 목소리라고 하는 이 진료, 그다음에 같이 연주하는 그 소리들이죠. 그 소리들, 진료들을 이제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소리와 소리의 관계지. 공기반 소리반 낼 것인지, 생목을 지를 것인지, 두성을 쓸 것인지, 배에서 나는 소리, 이게 기능이잖아요. 펑션, 기능이라는 건 펑션, 함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기의 소리들과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밴드의 보컬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게 기능이잖아, 기능. 그런 형식화되지 않은 진료와 형식화되지 않은 기능들을 통해 그 안에서 그 결합 속에 작동하고 있는 그게 바로 추상기계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런 추상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고유한 그게 있는 거죠. 추상기계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제가 가장 이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찾은 게 그겁니다.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추상기계 개념까지 그래서 뒤에 맨 마지막 이제 976쪽에 언어도 기계고 이 모든 것을 다 앙티오이디푸스에서 말한 기계 개념을 훨씬 더 일반화해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게 기계예요. 소리 기계, 삶도 기계예요. 그런 배치와 접속에 따라서 계속 열리고 닫히고 작동하고 고장나고 이렇게 스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 기계예요. 그 기계는 그리고 아무렇게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고유하게 그 기계들이 일정한 도표로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작동의 원리 같은 것을 내재하고 있죠. 그게 추상기계입니다. 그래서 추상기계는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 976쪽에 서로 끊임없이 중간 좀 아래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또 배치물들의 질을 부여하는 추상적인 기계에 여러 유형이 있다. 가령 독자적이고 변이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연결 접속을 가진 고름의 추상적인 기계도 있고 성층작용의 추상적인 기계도 있고
총체와 등질화 폐쇄적 접합 접속에 의해 진행하는 공리계의 기계들도 있고 우리는 한꺼번에 이 기계들의 작동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 기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들레즈가 보기엔 그 기계의 구현인 거예요. 아인슈타인 기계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기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지금 여기에 이런 작동들의 구현이 아인슈타인인 거지. 아인슈타인의 사고가 그런 어떤 특정한 사고 기계의 산물인 거죠. 사고 기계의 작동, 기존의 과학과 기존의 관찰과 그런데 새로 발견한 것들과 기존의 관찰에서 그 전제와 싸우는 아인슈타인의 사고의 투쟁과 뭐 이런 것들이 아인슈타인의 사고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사고라는 건 그런 기계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인슈타인 기계, 모차르트 기계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추상기계는 다른 추상기계와 연관돼 있다. 추상적인 기계들은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생태, 우주, 감각, 정서 이 모든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기계들이 이런 것들이면서 경합을 벌이면서 유형을 고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기권, 성층권 이런 말의 의미에서 기계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계권이라는 거예요. 기계권이 아니에요. 기계 권리의 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역. 이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 무수한 기계들의 경합과 작동.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유기체들이 사는 대기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규정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진짜 후다닥 끝냈습니다. 예, 모든 책은 앞이 좀 힘들지 아픈 이 개념들이 다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 좀 후다닥 할 수밖에 없는데, 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더 다지시면서 찰떡같이 이 개념들을 자기 것으로 포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년 동안 들려지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